네,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를 다뤘고요. 이제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 모든 강의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은 하나인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뤄볼까 해요. 이제 본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5월 1일쯤에 연구실 랩 세미나 때 썼던 발표 자료를 조금만 바꿔서 그대로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참고했던 자료는 유명한 사이트죠. 이제 코세라 조금 참고를 했고 기타 뭐 웹사이트들에서 자료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머신러닝 강의를 들을 때 직접 코딩해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그 이그젬플도 조금 활용해서 강의 자료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머신러닝 관련해서 강의가 아니고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만든 슬라이드를 가지고 발표 자료를 올릴 건데 기본적인 목표는 그래요. 실제로 한국어 물론 영어를 제가 많이 쓸 건데 강의 자료도 발표 자료도 영어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한글로 된 강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글로 된 이런 동영상 자료를 가장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렇게 업로드하는 목표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쉽게 머신러닝을 쉽고 좀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 취지니까 그렇게 알고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인터랙티브하게 발표 자료를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제인 것 같아요. 코세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집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 가격을 예측해 보는 거죠. 실제로도 뭐 많이 쓰겠죠. 이렇게 주택 가격 예측할 때 이런 머신러닝 많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즈 말고도 굉장히 다른 요소가 많을 텐데 이제 간단한 예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만 이제 얘의 파라미터로 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사이즈의 집이 있을 테고 그 집들마다 주택 가격이 매겨져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실제 집에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로 다른 집들의 크기에 따른 가격까지도 예측해 보는 게 이 문제의 목표인 거죠. 이럴 때 크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이유는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려면은 적어도 인풋이라고 하는 x의 x와 그리고 그 x에 매핑이 되는 y 값들이 실제 데이터로 주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바로 지도 학습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보면은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실제로 라이 댄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분리가 되는 거고 리그레션 프로블럼인 이유는 저는 지난 시간에 리그레션이 뭐라고 했냐면 변수 사이에 관계를 맞추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변수라고 하는 뭐 사이즈에 따라서 프라이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를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그레션 문제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방금 선이 하나 그어졌죠? 그럼 이 선은 뭐예요? 결국에 이 데이터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학습한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궁극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현재 이 슬라이드가 다루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선 위에 있는 표가 실제로 사이즈별로 프라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매핑을 시켜주고 있는 테이블이고 사이즈라고 하는 게 이제 X라고 나와 있고 프라이스가 Y로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밑에 노테이션을 잠깐 보면 M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숫자를 말해요. 지금 표를 보면은 4개의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나와 있고 그 외의 거는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숫자를 말하는 거고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멀티 베리어블로 돌아가면은 이제 벡터로 여러 개의 이제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활용을 할 텐데 지금 이 트레이닝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값이라고 하는 건 사이즈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만 나와 있고 나중에는 뭐 지역이라든지 혹은 모르겠어요. 기타 여러 가지 값들이 어떤 인풋으로 주어지고 그 값들을 통해서 y라고 하는 값을 유추해내는 문제로 확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이제 피처가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피처가 하나가 있는 그쵸? 인풋 베리어블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타겟 베리어블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타겟 베리어블이 이제 프라이스로 나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How do we represent H라고 했는데 H가 뭐냐? 줄임말일 텐데 hypothesis의 줄임말이에요. 가정인데 가정 또는 가설이죠. 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마 과학 시간에 이런 말을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학 뭐 가설 검증을 기반으로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 얘기를 많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배웠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관계를 거쳐서 저렇게 나타날 거야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들의 가정을 세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을 뭐 확인을 해보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 가정이 만약에 맞았다라고 하면 그 가정을 채택하면 되는 거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다른 가정을 세워서 그 다른 가정이라고 하는 걸 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세우는 이걸 반복하는 게 결국에 가설 검증 기반으로 어떤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텐데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지금 여기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트레이닝 셋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사이즈, 실제로 데이터들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사이즈의 10분의 1 곱했더니 프라이스가 나온다더라 라고 하는 가정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가설을 세우면은 실제로 다른 어떤 실측된 사이즈를 넣어보고 그 가설을 통해서 계산되는 값이 나오겠죠. estimated price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추정된 값, 예측된 값을 실제 값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으면은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을 굉장히 압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우리는 1차 함수를 예제로 쓸 거예요. 가정이라고 쓸 거예요. h를 쓸 건데 h는 이 예제에서는 x에 대한 함수겠죠. 사이즈에 대해서 어떤 이 h의 함수로 들어가면은 y 값이 프라이스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니까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이 모델에서는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써서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라고 하는 1차 함수를 우리의 가설로 세울 거예요.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차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쵸? 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게 1차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2차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더 많은 고차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고차로 늘어날 때마다 세타라고 하는 것 또한 늘어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차수라고 하는 거랑 세타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상에 그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수식이라든지 혹은 달라지는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된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학습된 모델 중에서 가장 데이터를 잘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예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나중에 이 1차 함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로 늘어날 수도 있고 3차 함수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예제에서는 1차 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 세타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나중에 그 찾는 과정의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가정을 통해서 예측된 그 프라이스가 y 값이 실제 프라이스와 가장 근사한 값을 내주는 h 함수를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쵸? 파라미터에 따라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와 y절편에 따라서 굉장히 그래프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달라지는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맞춰주는 함수를 찾자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y절편과 그의 기울기를 찾는 목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은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또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조금 그 예제를 좀 간단하게 시켜서 우리가 현재 이런 모델을, 이런 데이터와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1, 2,2, 3,3이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함수인데 y절편이 0이고 그래프 기울기가 0.5인 2분의 1인 모델을 우리가 처음 가정을 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코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측한 이 함수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말해요. 예를 들면 1,1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1,1이지만 우리 모델에 의해서는 1,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2분의 1만큼이 코스트가 되는 거고, 혹은 에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 2,2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그래프에 의하면 2,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만큼이 에러로 혹은 코스트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스트가 나오고 에러 뭐 코스트 혹은 에러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코스트 펑션이에요. 이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상대적으로 가장 근사한 값을 예측해 주는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에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한 모델이 가장 잘 맞추더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걸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y절편과 기울기에 따라서 이 1차 함수에서는 그 두 개에 따라서 코스트라고 하는 거, 그 차이가 달라질 거예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세타 1, 제로와 세타 1에 대한 함수로 코스트 펑션이 나오는 거고, 이제 우변을 보면은 2n분의 1 해서 시그마까지 써서 쭉 나와요. 근데 그 제곱되어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보면 h 세타에 x의 i라고 되어 있죠. i라고 하는 거는 i번째 데이터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제에서는. 그럴 때는 우리는 i가 1부터 3까지 혹은 0부터 2까지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값을 그대로 이제 식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hx-y죠. 그걸 제곱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까 이제 오른쪽 예제에서 보면은 1,2분의 1이었죠. 거기서 hx, 여기서 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데이터니까 hx의 1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x의 이제 1은 1이 되는 거고 hx의 1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 값에서 y1을 뺀데 y1은 뭐예요? 실제 데이터인 1,1에서의 y값 1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에서 1을 뺀 뒤에 제곱을 한대요. 4분의 1이 나올 건데 그것들을 계속 곱한다라는 거죠. 1,1과 2,2와 3,3을 실제 우리가 학습한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의 차이만큼을 제곱한 거를 더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왜 제곱을 하냐면 실제로 이 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죠. 우리 그래프가 실제 데이터보다 좀 더 위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2분의 1만큼 작았는데 어떤 건 2분의 1만큼 컸다라고 하면은 이거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0이 되죠. 근데 이렇게 뭐 코스트끼리 가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네를 부호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곱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곱하더라도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쵸?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보다 얼마나 적은 차이를 발생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시키는 거고, 또 하나 의문점은 이제 2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곱해졌는데 시그마 앞에 m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충 예상해 보면은 평균 내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왜 2라고 하는 게 나눠졌을까라는 게 의문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편의를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거를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얘기할 때 보여주겠지만 최소화하는 그 코스트 펑션을 값을 최소화시켜주는 계산을 할 때 저 값을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미분을 하면은 저 2라고 하는 제곱되어 있는 2라고 하는 값이 앞으로 나오겠죠. 개수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하는 내내 이 2라고 하는 값을 달고 보느니 그냥 2라고 하는 거를 애초부터 나눠줘서 나중에 미분했을 때 2가 빠져나왔을 때 그 숫자를 없애주고 싶은 거죠.
그래도 돼요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네, 됩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적인 차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과 비교해 볼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이 m은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EM이라고 하는 게 편의상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 값을 작게 해줄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최소화를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인투이션을 가져볼게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고 그 최소화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GUI 그 그래픽한 모델 어떤 표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예요. 그렇죠?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코스트 펑션이 결정되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야 되는 거고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쵸?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림인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코스트 펑션을 등고선을 그려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아래로 볼록한 3차원 그래프가 그려졌으면은 분명히 그 코스트 펑션이 같은 코스트 펑션 값을 가지는 지점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쵸? 등고선을 3도 등고선 그려보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코스트 펑션도 등고선을 그려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로 볼록한 극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최소값을 가지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등고선상에 임의로 세타 0와 세타 1을 하나 찍어봤을 때 우리의 hx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그 하이퍼테시스에 맞는 모델의 1차 함수가 하나가 임의로 생성이 되겠죠? 그 1차 함수, 생성된 1차 함수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왼쪽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hx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이즈별로 프라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세타 값이 임의로 설정된 세타 값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지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값을 보면 우리가 임의로 찍은 값이 세타 제로가 1000보다 조금 낮은 값이고 세타 1이 마이너스 1로 보이죠? 그 값인데 그 값을 그대로 이제 그래프에 적용을 시켜보면 hx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y절편이 1000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0.1과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 감소하는 1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죠? 들어맞죠? 그랬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면은 점점 이 그래프에서 이 등고선상에 임의로 하나 찍은 다음에 계속 저 가운데에 있는 최소값 지점으로 이동하는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래서 임의로 찍은 점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더 안쪽으로 왔죠? 그러면서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조금 변경이 돼요. 그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번 변화하면은 또 그래프가 살짝 변하고요. 또 가운데로 오면은 이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을 가장 작은 값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세타 값들을 찾아내는 과정,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이러한 어떤 인투이션을 직관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할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 전에 하나 더 이제 직관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최소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로컬 미니멈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지껏 봤듯이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면 네, 이 지점을 임의로 출발점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볼게요. 이 지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최소한의 지점으로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스텝 나가고 또 한 스텝 나가고 또 한 스텝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최저점을 찾아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한 방법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로컬 옵티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내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점에 먼 어떤 다른 좌표상에 있을 수 있는 최저점은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그리디니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이제 예제 안에 보면은 극점이라고 보이는 점이 여러 개 있지만 최소값으로 보이는 극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파랗게 내려가 깊게 파인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는 임의의 지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 중 하나밖에 발견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발견한 게 어, 가장 좋은, 가장 낮은 미니멈이냐 이걸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로컬 옵티멈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최근에는 이 로컬 옵티멈 프로블럼이 디멘전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특정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한 번에 그 점을 이동시켰죠, 그렇죠? 모든 차원, 모든 세타에 대해서 혹은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두 과정을 거쳤어요. 첫 번째는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이동하고 그쵸? 이 두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건데 그 과정을 이동한 점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을 때까지 결국에 수렴할 때까지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어떤 인투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수행될 거냐 결국에 첫 번째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거냐를 볼 건데 우선 그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예제가 하나 나온 거에서는 그 하나의 파라미터 세타 1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원리가 다른 파라미터들에도 동시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 설정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점을 수렴하는 지점, 그쵸? 수렴하는 지점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쵸? 그 원리를 알고 지나가 보면은 이동시킬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포인터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음, 포인터가 이제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미니멈한 지점이라고 보면은 미니멈한 지점에서 증가하는 방향에 존재하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미니멈한 지점에서 감소하는 방향에 존재하는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증가 감소라고 하는 건 이 파라미터의 어떤 대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점을 아래로 끌어내려야겠죠. 세타 1의 크기로 보면은 좀 더 작은 값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니멈 값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이제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감소하는 방향에 있는 애들은 이 값을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 줘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야 이쪽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분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식을 한번 볼게요. 좌변에 세타 J가 있고 우변에도 세타 J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세타 J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세타 값을 말해요. 현재 세타 값을 말하고 그리고 우변에 있는 애는 우변에 아니다. 잘못 말했는데 좌변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곧 할당될 세타 값을 말해요. 미래의 할당 이제 세타 값인 거죠. 그리고 이 우변의 세타 값은 뭐예요? 현재의 세타 값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현재 세타 값에서 어떤 것을 빼서 그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식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우변에 있는 요 텀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떤 개수, 특정 개수 알파와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편미분한 세타 j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 그쵸? 이 두 개를 곱한 뒤에 기존의 세타 값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건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라기보다는 그 양수라고 하는 거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 한번 보면은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미니멈에서 증가하는 쪽에 있는 애를 보면요.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코스트 펑션의 함수가 되는 건데 이 증가하는 방향에 있는 애를 보면은 이 지점에서
세타 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편미분 결국에 뭐죠?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에다가 어 양수인 알파를 곱해주면은 결국에 둘 다 양수죠. 그쵸? 결국에 여기서 특 그러니까 양수값을 빼주는 거예요. 기존의 세타 원값에서 이 식에 의하면 기존의 세타 원값 현재 위치에서 어떤 양수를 빼주는 방향으로 이동을 주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동을 하는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이동하는 알파 곱하기 편미분 값이 너무 작아서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예제로 볼 수 있어요. 한번 빼고 또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거죠. 그쵸? 그거보다 알파 값이 만약에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좀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오다가 수렴하는 경우죠. 그런데 알파 값이 너무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수렴을 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렴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알파 값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는 게 어떻게 미니멈 값을 내려오는지는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부분 감소하는 방향에 있는 선 위에 있는 점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간다는 거는 세타 값이 증가하면서 코스트 펑션 값이 감소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경우에 편미분을 해보면 뭐죠?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쵸? 마이너스에다가 양수인 알파 값을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이 음수라고 하는 거를 기존의 세타 원의 값에서 빼주게 되니까 결국에 양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양수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까 알파 값이 작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동할 거예요. 지그재그로 안 하고 조금 더 알파 값이 커지면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거고 알파 값이 더 커지면 너무 커지면 올라가겠죠. 수렴하지 않고 발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파 값을 적당한 크기로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알파 값을 써주면은 너무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학습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쵸? 이 미니멈 값을 너무 늦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늦게 찾지 않도록 적당히 크면서 너무 크지 않은 알파 값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넘어온 뒤에 뭐라 그랬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한 번에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방향을 설정하고 한 번에 이동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값, 이 값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한 뒤에 한 번에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시뮬테니어스 업데이트라고 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세타 제로를 업데이트한 뒤에 세타 1 제로 값을 업데이트 해버려요. 그리고 세타 1 값을 계산한 뒤에 세타 1도 업데이트하고 세타 2를 값을 계산한 뒤에 세타 2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따로따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쵸?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 계산을 한 번에 한 뒤에 그 계산한 값을 한 번에 대입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simultaneous update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혹시라도 그 구현을 하게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부분 지켜달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gradient descent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봤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폴리노미얼 커브 피팅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쭉 늘어져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혹은 가장 잘 묘사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다항 함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1차 함수만 따졌는데 이제는 다항 함수 2차도 될 수 있고 3차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내부에 들어있는 세타 값을 어떻게 최적화시키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차수라고 하는 부분을 최적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예전에 리니어 리그레션 코딩할 일이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결과를 뽑아본 건데요. 이제 R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보면은 0차 함수부터 7차 함수까지 제가 표현을 해봤거든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함수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3차 함수랑 가장 근접한 데이터죠. 그쵸? 그래서 3차 함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몇 차 함수로 될 때 가장 잘 핏하게 가장 잘 대변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코딩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0차 함수는 물론 상수 함수니까 뭐 말이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그냥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만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3차 함수부터 7차 함수까지를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우리의 직관 가지고는 3차 함수가 더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차수가 늘어날 때마다 파라미터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곡선의 어떤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3차 함수 이렇게 되고 4차 함수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뭐 곡률이 좀 더 생기고 5차 함수는 여기도 약간 꺾어지는 듯 하면서 또 꺾어지고 끝에서 이런 식으로 7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볼록하면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한번 본인이 계속 곡률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4차였나 5차가 가장 베스트 모델이라고 나왔었어요. 그, 어,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단순해요. 이 6차와 보면은 6차와 7차 함수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딱 맞게 오차가 없이 잘 계산이 돼요. 그런데 그 외에 동일한 분포에서 생성되는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기존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충실하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들의 어떤 주어진 애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모델이 학습이 된 거죠. 결국에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잘 학습이 되고 테스트 데이터는 커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맞춰서 구체적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버핏이라고 하고 오버핏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언더핏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파라미터가 너무 작아버리면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그 언더핏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에서 필요한 건 3차 이상인데 그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만 가지고 있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버리면 언더핏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학습시킬 때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마찬가지예요. 언더핏도 아니면서 오버핏도 아니게 학습을 반드시 모델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그 트레이닝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